자, 그러면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스코가 열리는데 이 그 힘 때문일까요? 그런 이슈 때문일지 오늘 지난주에 조정 많이 받았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많이 좀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어디에서 제약바이오의 투자 힌트를 얻어야 할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아스코가 열리고 제약바이오 지난주에 좀 재미가 없다가 다시 또 부각을 받는 모습인데 지난주에 또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HLB 쪽에서 미래전략 공유하는 포럼 같은 거를 열었잖아요. 여기에 계열사들도 다 참여하고 앞으로의 계획들,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주목이 됐나요? 기자님은 어떤 이슈에 좀 주목하셨어요? 네, 먼저 이제 HLB 간암 신약이 이제 사실 제일 주목을 많이 받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간암 신약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면은 이제 이번 달 안으로 FDA에 이제 또다시 FDA 허가 신청을 위한 재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이 병용요법에 대한 FDA 이제 재신청이고요. 또 담관암 신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HLB가 리라푸그라티닙이라는 건데 임상 개발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이제 HLB의 최종 목표는 내년까지 간암 신약이랑 담관암 신약 연이어 상업화하는 데 성공하겠다. 이게 이제 진양곤 회장이 밝힌 공식적인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HLB 못지않게 주목받은 회사가 HLB 제넥스라는 자회사입니다. 그 산업용 특수 효소를 생산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바이오 신약 개발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제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회사가 매출이 최근에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아서인데요. 일단 산업용 특수 효소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이제 TSMC 포함해서 삼성, SK 하이닉스 등 이제 전 세계 1위 반도체 기업들한테 반도체 공정용 카탈레이즈를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제품 기업들한테는 프리바이오틱스 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효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HLB 제넥스라는 회사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제약바이오는 아니지만 또 반도체랑 연결되어 있다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근데 이게 저도 생소하네요. HLB 제넥스라는 자회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분 구조나 이런 것도 궁금해요. 네, 지난해 10월에 HLB에 인수를 했고요. 원래 이름은 제노포커스입니다. 아, 제노포커스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스닥 상장사였는데 제노포커스가 인수가 되면서 HLB 제넥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당시에 800억 원에 제노포커스 지분 26.48%를 HLB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제 매분기 실적이 상승세라고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354억 원, 사상 최대치 기록을 했고 올해 1분기에도 1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나 늘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8억 원으로 이제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카탈레이즈, 락토스 같은 이제 산업용 효소 제품도 있지만 자회사 GF 퍼멘텍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용이 아닌 헬스케어 관련 효소를 생산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이제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 카탈레이즈 같은 경우 산업용 효소 카탈레이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50% 늘었고 그 락토스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관련 효소 제품은 370% 매출이 1년 전보다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효소 생산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매출이 이게 폭발적으로 느는데도 이제 공장 가동률이 현재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 효소 그 수주가 많이 들어올수록 이제 투자를 추가로 하지 않고도 매출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HLB 제넥스 효소 이제 산업용 효소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효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강기능식품 관련해서 들어가는 효소 이런 네, 걸 네. 만드는 회사이군요. 제노포커스였군요. 제노포커스 하니까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실적이 뭐 아직 뭐 연 단위로 봤을 때 흑자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분기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쨌든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네. 예, 개선됐고 올해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흑자 전환할 수 있을지 요거를 보면은 또 실적 기반으로 해서 또 상승 네. 더 주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 그러면은 또 이 안에 실적을 좀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사업들 뭐 효소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기사들 보니까 뇌질환 치료제 개발하는 뭐 자회사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뉴로토브라는 회사인데 네네. 이제 HLB 제넥스가 현금이 이제 좀 풍부한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지난달에 HLB 뉴로토브라는 신약 개발사를 이제 완전히 자회사로 인수를 또 인수했어요, 또? 했습니다. 뉴로토브는 김대수 카이스트 교수가 2021년에 설립한 바이오텍이었는데 네. 파킨슨병 치료제랑 근긴장 이상증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완전한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그 지난해 9월에 HLB에 처음으로 160억 원에 인수가 됐다가 네. 이제 HLB 뉴로톱으로 사명을 바꾼 다음에 지난달 4월에 HLB 제넥스 자회사로 또 이렇게 편입됐습니다. HLB에 들어갔다가 HLB 제넥스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김대수 카이스트 교수는요, 제가 이제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 여기에서 한번 네네. 뵌 적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출연을 하시면서 대중들한테 이름을 좀 많이 알린 예. 이제 좀 이제 과학자이십니다. 카이스트에서 유전학이랑 신경과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이제 신경생리학도 박사후 연구원으로 이제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저명한 국내 뇌 과학자인데 네. 이제 HLB 뉴로토브에서 이전에 없던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이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한데 이제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을 이을 차세대 이제 리보세라닙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HLB 포럼 하면서 지난주에 진양군 회장도 이제 포스트 리보세라닙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계획들을 많이 얘기했잖아. 뭐 네. 아까 담관암 신약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뇌질환 쪽에 네. 이 파킨슨병과 관련된 여기에서도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HLB 뉴트로브가 이 뇌질환 치료제를 만들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그러면 다른 뭐 특성이라든지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차별점이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원래 파킨슨병 치료제라고 네. 하면 이 도파민이 소실돼서 나타나는 질환이 이제 크게 파킨슨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도파민 소실은 왜 되냐?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 속에 쌓여서 그렇다라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네네네, 병리 그렇죠. 기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알파 시누클레인의 응집을 쌓이는 거를 억제하는 쪽으로 약물을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HLB 뉴로토브는 이 알파 시누클레인에 집중을 하지 않고 칼슘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칼슘이요? 네. HLB 뉴로토브 김대수 대표가 살펴보니 이 도파민이 소실될 때 우리 뇌 속에서 칼슘의 양이 엄청나게 급증을 한다는 걸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칼슘이 이렇게 분비되는 칼슘 채널, CAV31이라고 하는 칼슘 채널을 이제 저해하면, 그러니까 죽이면 도파민 소실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차세대 기전에 좀 착안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치료 방식. 그러니까 칼슘이 뇌에서 많이 분비가 될 때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네. 분비가 될 때 도파민이 나오는 게
저하되면서 네. 파킨슨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밑으로 보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접근으로 이 약물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실제로 임상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괜찮게 네, 진행되고 사실-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네, 같은데. 중요하죠. 네. 사실 임상에 진입을 하지는 않았고 아, 그래요? 쥐랑 원숭이까지만 지금 진행이 동물 됐습니다. 실험을 했군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이고요. 그런데 일단 쥐랑 원숭이 대상 실험에서는 모두 이제 효과가 칼슘 있었어요? 채널을 죽였더니 도파민 소실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임상 시험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원래 임상 진입 시점이 2027년 정도나 돼야 국내 임상 일상에 진입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됐는데 이제 마침 이 칼슘 채널과 관련해서 이제 희귀 뇌질환을 앓고 있는 전 세계 단 한 명뿐인 환자를 그 SNS를 통해서 찾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락이 닿아서 내년에 이 환자한테 처음으로 투약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첫 임상 시험이 임상 시험을 한다. 내년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과도 내년 중에는 확인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임상이 물론 한 명의 환자를 이제 타깃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효과가 있다고 나온다면 충분히 임상 시험 진입도 수월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말 상용화에 좀 더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LB 제넥스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HLB 포럼이 있었는데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리보세라닙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HLB 제넥스도 뭐 효소로 기본적으로 실적을 잘 개선하고 예.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는 이 파킨슨 뇌질환 치료제가 만약에 잘 성공이 된다면 임상이 잘 진행이 된다면 주가의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인수된다는 피인수 기업이라는 수혜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지금은 좀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앞으로의 HLB 제넥스의 행보도 시청자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바로 이어갈까요? 이번에는 이 DTC라고 해서 소비자 직접 의뢰 관련된 이 사업 쪽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DTC 이 사업이 뭔지도 일단은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최근에 이쪽이 안 좋다면서요? 네, 많이 왜 안 좋죠?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다. 아, 예. 뭐 바이오 신약 이쪽 업계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나왔고 아직도 나오고 있지만 이 DTC 업계 타격감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DTC 소비자 직접 의뢰라는 거는 약국이나 뭐 온라인에서 키트를 구매를 해서 내 DNA를 묻혀서 택배로 보내면 그 뭐 유전병 관련 뭐 발생 유전자 확률 검사한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로 이렇게 또 다시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매우 활발하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건강 검진 할 때는 한 번 해봤는데 네. 두껍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유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몇 %고 이렇게 네네.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그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이 그 유전체 분석 검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들 중에서 이제 네. 좀 매출을 내고 싶은 기업들이 이런 사업들을 좀 활발하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규제 때문에 지금 사실상 뭐 사업을 접은 곳은 물론이고 매출이 뭐 최대 88% 감소를 아이고. 막 하고 네. 그리고 뭐 아예 그 중단한 사업을 곳도 접은 많고 기업들도 네 있나 그렇습니다. 일단 랩지노믹스라고 예. 그 유전체 분석 기업인데요. 이 회사의 분자 진단이랑 유전자 검사 서비스 내수 매출이 108억 원으로 지난해 전년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88%나 줄었습니다. 네. 이제 신기한 게 랩지노믹스 사업 보고서를 보면 그 국내 DTC 유전자 검사 시장에서 우리는 점유율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독보적 입지라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99%면 너무 네. 너무 독점 아닙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 뭐 네네. 이런 입장이긴 한데 뭐 그만큼 DTC 사업을 뭐 활발하게 많이 하고 했나 있다고 보네요. 네. 이제 소개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2022년까지만 해도 이제 분자 진단이랑 유전자 검사 서비스 내수 매출이 889억 원이었습니다. 오, 그런데 네네. 2023년에 258억 원으로 줄더니 지난해 급기야 108억 원으로 이렇게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엔젠바이오라고 또 다른 NGS 기반 유전체 분석 서비스인데요. 여기는 이제 DTC 사업을 위해서 직원들 여러 명을 채용했었는데 모두 지금 퇴사를 한 상태고 무엇보다 그냥 작년부터 그냥 사업을 아예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022년 한때 DTC 매출이 60억 원까지 그래도 좀 잘 나왔는데 네. 이제 지난 2023년부터 거의 심각하게 급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 듣는 유전체 분석 기업인데 HMB 지노믹스라는 곳도 네. 홈페이지상 이제 공지를 통해서 당분간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휴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면은 정부 규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뭐 어떻게 규제를 한? 근데 제가 네, 알기로는 네. 또 해외 기업들은 오히려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하라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사업 상태가 안 좋은 건가요? 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네. 이제 DTC 인증제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네. 민감한 유전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통제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 인증제를 네, 뭐 도입을 했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네. 그래서 검사 데이터의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좀 금지를 하고 또 제3자에 제공하는 것도 막고 네. 약간 그리고 암이나 당뇨 같은 병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질병 진단 목적의 항목은 또 안 되고 약간 이런 이제 규제들을 좀 많이 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도가 시행된 다음부터 기업들은 뭐 한번 사업 같은 거 하나 하려고 하면 승인을 이제 매번 신청을 해야 되는데 기본 뭐 3개월 이상 걸리고 시간이 그럼 또 그 사이에 오래 뭐 기업 예를 들어서 기업이랑 제휴를 맺어서 그 기업한테 어떤 DTC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뭐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다가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또 이제 없던 일로 돼버리고 그렇죠. 이러니까는 사업이 진척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외 기업은 오히려 국내에서 DTC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활발하게요. 그래서 국내 기업한테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서 정작 해외 기업한테는 이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해외 기업이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아야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걸 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최신 그 인증 업체는 아직 자료를 제가 조사는 하진 못했지만 지난해 3월 기준으로는 해외 DTC 검사 190여 곳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단 한 곳도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 뭐 본인의 어떤 헬스케어적인 그 검사 니즈가 있는 고객들은 해외에 이런 컬러 그렇죠. 지노믹스 같은 그런 DTC 업체들을 통해서 해외로 자신의 DNA를 보냈다가 이렇게 다시 검사 결과를 받는 그러게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오히려 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데 뭐 신사업이나 새로운 산업에 뭐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더 보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 DTC 사업에서도 그게 그대로 좀 재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뭔가 규제가 좀 완화돼야 될 텐데 네. 어떤 것들의 규제가 좀 철폐돼야 뭐 다시 사업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DTC 업계에서 가장 좀 빨리 풀려야 된다라는 네네. 게 데이터 2차 활용 제한입니다. 예, 예.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이거를 이제 건강관리 서비스, 건기식, 헤어, 뭐 스킨 제품이랑 건강관리 서비스랑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건기식 제품이라던가 이런 미용 제품을 파는 쪽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사업 확장을 그쵸.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2차 활용을 제한시켜 버리니 이게 검사만 딱 하고 그냥 바로 끝이네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확장성이 더 이상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달라고 기업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요구를 해왔고 했는데. 그래서 복지부가 지난해 5월에 실제로 좀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좀 풀어줬는데 이미 이제 기업들은 사실상 2022년 이후부터 성장 동력을 많이 힘들어졌으니까. 잃었고 더 이상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할 여력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규제도 풀어주는 것도 늦었네요. 네, 네. 한 발 좀 늦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풀어줬는데 그럼 여전히 또 승인을 받고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승인을 신청하면 또 이제 받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니까 이런 또 자잘한 걸림돌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냥 어떤 기업은 안 하고 만다. 네. 이렇게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 DTC 기업 서비스 대표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요. 네. 규제는 풀었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DTC 검사 자체가 소비자가 내가 필요해서 하는 그 의뢰하는 검사인데 국가 예산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투입되면은 우리가 규제를 받는 게 맞는데 소비자가 자기 돈을 내서 서비스를 받겠다는데 이걸 국가가 통제하는 게 말이 되냐. 좀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TC 기업들, 뭐 랩지노믹스나 이런 종목들도 한때는 되게 잘 갔었는데 이렇게 실적이나 좀 힘든 상황인 줄 몰랐던 분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이 규제 관련해서 또 어떤 좀 개선된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지 그래야 또 다시 좀 살아날 텐데 함께 좀 지켜보고 석재현 기자님도 취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기자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